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안혜경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소식과 경남 밀양의 산불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는 토요와이드와 일요와이드 그리고 오후 5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인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결의안이 무산되자 바로 다음 날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외교 장관들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5월 28일 오후 6시 토요와이드에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5월 25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5월 28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작년 9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구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코로나 확산 등으로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3개국 외교장관이 회담 결과물이 아닌 공동성명 형태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공조가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5월 29일 오후 6시 일요와이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한미일의 연쇄 외교전 일정을 짚었습니다. 한미일 연쇄 협의는 6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핵 수석 대표 회동에서 출발하는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대북 대응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전은 6월 중순 외교 차관 협의를 거쳐 한미, 한일 외교 장관회담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돌아오는 길에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한미일 공조는 국방 분야에서도 이루어지는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하며 현재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막판에 성사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릴레이 외교는 6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결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며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자회의이지만 윤 대통령 취임과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등이 약식 형태라도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가 강경하게 바뀐 가운데 한미일 공조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미일 공조만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자칫 우리나라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실용적인 대북 정책과 영리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정된 외교전에 앞서 국익과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할 텐데요. 연합뉴스TV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실리 외교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9일 오후 8시 뉴스에서는 여야가 올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첫 회동 불발 후 다시 물밑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대표가 각각 간담회를 열어 합의 사실을 알리고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법 개정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근거법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당초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39조 원대로 여야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격리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1천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 30일부터 바로 지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한편에서는 추경으로 인해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30일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스트레이트 뉴스다 보니 각 이슈가 개별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파생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슈 간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적절한 경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9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전하며 정부가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 이유로 꼽는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적용해 아직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IT 업계 등 많은 현장에선 초과 근무가 여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상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는 논의라는 지적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오세훈 하섬노조 IT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포괄 임금 계약으로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 노동시간 개선이 잘 안 되는 현실과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직원 모르게 사용자 뜻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2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지탱해 오던 산업구조를 개선해보고자 시작된 제도를 손보기 위해선 실제 영향을 받는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움직임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첨예합니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하는데 앞의 보도처럼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보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견이 존재하는 이슈의 경우 주체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좀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는 김치코인 샀다, 평생 모은 돈 가루가 라는 주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는 가상화폐 시장의 리먼 사태라고 불릴 만큼 파장이 크다며 시작합니다. 국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가 세계의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루나와 테라는 애플 등에서 일한 엔지니어인 권도영 최고 경영자와 소셜커머스 팀원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2018년에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분류되었다는데요. 테라는 가격이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며 루나는 테라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자매 코인이라고 합니다. 폭락 사태가 펼쳐지기 직전 테라 시가총액은 무려 186억 달러에 달했고 루나와 합치면 약 406억 달러로 약 51조 7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생태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일 세계적인 투매 행진이 시작되면서 테라 생태계는 파괴되었다고 전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라는데요.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최고 운영 책임자 찰리 쿠퍼 씨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테라는 미국 달러를 모방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가치를 잃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공감대도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데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피라미드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루나와 테라를 상장 폐지했다는데요. 고팍스가 지난달 16일 가장 먼저 루나와 테라를 시장에서 퇴출시켰고 업비트는 20일, 빗썸은 27일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고 전합니다. 루나 사태 여파는 게임 업계로까지 불통이 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최근 게임 회사들이 자체 가상화폐 발행에 나섰는데 루나와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자 여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합니다. 차별점이 있었다. 규제에 대한 쟁점은 코인 발행인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기존 자본시장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해서라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큼은 해외 사례에 맞춰 우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에 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데요. 투자자들은 권 대표가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국내 루나 코인 보유자는 28만 명에 이르러 수천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전 재산을 잃었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집단 소송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도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락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게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루나코인 투자자는 이번 일에 대해 꼭 처벌이 있어야 하며 따로 고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권 대표에게 폭락 사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55조 원에 이르고 전 세계 가상화폐 9천여 개 중 8위에 올랐던 루나 테라코인.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칙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국내외에서도 가상자산 제도화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루나 테라 사건이 터지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사실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하 학생은 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방송을 보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과 규제가 더욱 정밀해져 투자자들이 건강한 투자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보조와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방역조치 완화, 정부 추경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2달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커진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가계부채 위험성과 대책 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9개월 사이에 이 기준금리가 1.25%나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직접 밝힌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 이유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 5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이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것이지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권의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인용한 보도들이 대표적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평균 4%를 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연합뉴스는 이러한 금리가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영끌족은 피가 마른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즉 수신금리의 인상 소식도 한겨레, 매일경제 등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수신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요. 조선비즈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상단이 연 6%를 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변동금리 대출의 차주의 이자 부담 상승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가계 이자 부담에 대해서 TV조선은 기준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천억 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부터 5차례 인상된 금리로 인해 1인당 이자 부담이 80만 원 넘게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도 9개월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이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종합하면 가파른 물가 상승이 촉발한 기준금리 인상이 기존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가계에 높은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악영향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 이런 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최신의 통계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75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통계는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조 5천억 원 감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MBC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계대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둔화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뉴스는 영끌 빚투 대신에 빚 갚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부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규모는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이 37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아시아경제는 G20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부채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추세였지만 한국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우리 경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물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뒤를 잇는 주요한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1년에서 3년 정도 중기적 관점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금리 인상기의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연합뉴스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선비즈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한 영끌족의 부실 위험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선데이도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불이행 가구의 증가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대출 감소의 속도에 비해서 대출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의 악화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동아일보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 증가를 강조하고 있고 매일경제는 20대의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의 이용이나 다중채무의 증가 등과 같은 질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SBS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서 잔액을 대출로 넘기는 리볼빙 2월 잔액이 1분기에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라는 통계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에 대한 위험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세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기록해왔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 불이행과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론이 강조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가계대출은 사실 부동산 시장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또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즉 LTV의 상한을 최대 80%로 올려주는 것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 세입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보도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청년층 DSR 산정 시에 미래소득을 반영한다던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지만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서 자칫 가계대출 문제를 다시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고강도 대출 규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를 전문가들의 포럼 결과를 인용하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정부에서도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의 위기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도한 바 있고요. 서울신문도 정부가 DSR 규제를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보도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로 이제 경제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의 목소리보다는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과 현재 금융 환경의 불일치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언론 보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른바 영끌족들은 잠 못 이룬다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언론이 좀 위기 경고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좀 혹여나 무리한 투자를 부추긴 측면은 없는지 이런 보도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대출을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 좀 다양한 보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개별 기사에서는 이러한 무리한 투자에 대해서 지적과 경고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극적인 헤드라인 등을 통해서 실제 그러한 경고 메시지가 무색하게 심리적인 불안을 자극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언론지등재단에서 지난 연말 발표한 부동산 보도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가 참고가 되는데요. 이 연구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 분석과 수용자 인식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뉴스 보도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요. 지역적으로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된 이슈 보도, 그리고 가격 정보에 대한 단기 시세 변화를 마치 경마식으로 중계하는 보도들이 문제로 제기가 됐고요. 이것들이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용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언론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 가운데 네 번째 순위로 등장을 하는데요. 응답자의 84%가 부동산 보도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사 안에 담긴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미친 집값, 로또 아파트, 벼락거지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뉴스 수용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와 경제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뉴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부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성과 정확성의 관점에서 경제 보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이성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